그럼 바로 주제로 들어가겠습니다. 아무래도 이제 정권을 잡은 지 얼마 안 된 만큼 이재명 대통령 얘기부터 해봐야겠죠. 이재명 대통령이 취임 후에 오늘 낮이죠. 오늘 낮 12시경 약 25분간 이시바 시게루 총리와 첫 통화를 진행했습니다. 성숙한 한일 관계 만들겠다 이런 메시지를 주고받았는데 윤 전 대통령은 당선 후에 일본 총리와 먼저 전화를 했었고요. 문 전 대통령은 시진핑 주석과 먼저 통화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재명 대통령이 중국 시진핑 주석보다 이시바 총리와 먼저 통화를 했다는데 초점을 찍는 보도들이 나오고 있는데 이게 우선 교수님부터 좀 어떤 의미가 있나요? 의미가 있을 수 있죠. 그리고 특히 대한민국은 주변 4강 과거 6자회담을 했던 미국과 일본, 중국과 러시아 이 4강의 도움을 받으면서 또 남북 통일 또 한반도 평화를 만들어 오지 않았습니까? 네. 그런 측면에서 가장 중요한 미국과의 우리 동맹 관계는 뭐 철통 같고 튼튼하다 그 전제에서 출발하는 것이고요. 또 과거사 문제라든가 반성하지 않는 일본에 대해서는 우리가 비판하지만 주변 국가인 일본과의 관계도 무시할 수 없는 중요한 전략적 관계를 갖고 있거든요. 그런 측면에서 일본과의 관계 전환을 했다. 그리고 러시아 같은 경우는 사실은 좀 지난 정부에서 네. 협중론이라든가 너무 그런 얘기들이 많이 나왔잖아요. 우리의 주변 이웃으로서 우리가 경제라든가 다양한 소통을 해야 될 중국이기 때문에 그 순위는 저는 일단은 우리 기존의 이 한미일 동맹이라는 체제에서 이 부분을 존중하면서 중국과의 관계도 같이 만들어갈 거다. 러시아도 마찬가지고요. 우리 네. 대한민국은 과거 김대중 대통령이 얘기하셨던 것처럼 러시아의 풀도 중국의 풀도 일본의 풀도 또 중동 아프리카 다 풀을 먹고 우리 국가의 번영, 국익 중심이 중요하기 때문에 저는 가장 앞으로 소통을 많이 해나갈 나라로 네. 일단은 미국, 일본 같이 했다. 조만간 중국도 하지 않겠습니까? 알겠습니다. 한미일 체제 존중을 위한 순서였다 이렇게 말씀해 주셨는데 대변인님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뭐 사실 저희 국익적인 측면에서 봤을 때 미국과 가장 먼저 통화를 하는 것이 당연히 맞고 그다음에 이제 중국이냐 일본이냐라고 했을 때 문재인 전 대통령 같은 경우에는 중국 시진핑 주석과 먼저 통화를 했었거든요. 당시에. 네. 근데 이번에는 중국보다 일본을 조금 우선순위에 뒀다라고 하는 이 시점상의 그런 것들은 상징적인 부분이 있다라고 봐야겠죠. 더군다나 사실 미국과 일본 같은 국가들의 조야의 전문가들, 관계자들이 네. 사실 이재명 대통령의 후보 시절에 걱정을 많이 했던 것도 사실입니다. 실제 그런 메시지들이 여러 경로로 통해 나왔었고 좀 친중 인사 아니냐. 일본에 대해서 이제 민주당도 좀 과도하게 좀 이념적인 공격을 오랫동안 해왔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에서 한일 관계가 조금 존속되기가 어렵지 않겠냐. 이제 이런 네. 우려들이 있었던 게 사실입니다. 그런데 이제 민주당이 더 이상 야당이 아니잖아요. 여당이 되었고 이재명 대통령도 이제 정권을 창출을 한 상태이기 때문에 네. 철저하게 이제 이념 노선이 아니라 실용적인 관점에서 외교를 이끌어야 하는 책임이 생겼다라고 보는 것이고요. 그에 대해서 국민적인 또 기대와 그런 또 어떤 바람들이 있지 않겠습니까? 사실 이번에 트럼프 대통령과 통화가 살짝 늦어진 감도 있었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전 대통령들 사례를 보더라도 통상 당선 직후 혹은 이제 취임 직후에 통화를 했었는데 사흘이 걸렸습니다. 또한 20분이 뭐 짧은 시간은 아니지만 바로 직전 날 이 시진핑 주석과 90분 가까이 통화를 했다라는 것과 비교했을 때는 조금 아쉬운 것도 사실이거든요. 네. 그러니까 그리고 또 저희가 사실 이 양국 간의 정상들 간의 대화는 최대한 좀 이 그러니까 이제 언론 보도를 좀 자중하는 성격은 있어요. 그러니까 양쪽에서 면밀하게 합의된 것들만 내보내도록 되어 있는 기조들이 있기 때문에 저희가 대중이 알려진 것만 가지고 평가할 수는 없겠습니다만 미국에서 이 통화 이 내용들에 대해서 거의 알려진 바가 없고 네. 트럼프 행정부 측에서도 말을 극도로 아끼고 있어요. 있다라고 하는 얘기가 전해집니다.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뭐 제가 정권을 뭐 허니문 기간이니까 제가 뭐 막 비난하는 측면보다는 국민들께서 우려하실 수는 있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지금 얼마나 이 한미 관계가 엄중한 상황입니까? 지금 관세 협상도 해야 되고 지금 주한미군도 뭐 이제 철수를 좀 한다, 뭐 줄인다, 감축한다는 얘기가 까지 나오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런 국민적인 우려를 불식시키기 위해서 좀 더 적극적인 이 외교 안보 라인의 노력들이 필요할 것 같다 이런 제언도 드립니다. 대변인님 좀 걱정하시는 것 같아서 제가 한 말씀만 드리면 제가 외교부 출입 기자도 했고 반기문 외교장관 시절부터 그런 흐름들을 알고 있는데 외국의 정상들 특히 트럼프 대통령이 외국의 정상들의 보이는 모습은 아주 극단적입니다. 젤렌스키 뭐 우크라이나 대통령은 면전에서 완전히 바보를 만들고 외국 이런 정상들과의 이번 독일 총리도 잠시 거의 뭐 4분의 1, 5분의 1 이런 정도 시간을 주면서 네. 외국 정상들을 압박하는 게 트럼프 대통령이거든요. 트럼프 대통령 그런데도 불구하고 트럼프 대통령이 굉장히 20분 동안 소중한 대화를 나눴다. 그리고 한국에 대한 존중이 있었다. 앞으로 만남도 계속 이어질
것이라고 저는 보고요. 그런 측면에서 성공적인 출발을 했고 그래서 국민들께서 걱정하시는 것처럼 또는 일부에서 제기하는 것처럼 뭐 한국에 대한 홀대나 이럴 것은 아니고 지금 서로 치열한 탐색전을 벌이고 있다. 그리고 트럼프 대통령이 굉장히 강한 협상 전술을 구사합니다. 네. 상대 국가를 아주 압박하고요. 그리고 나서 뭔가를 따내는 방식 이번에 보셨지 않습니까? 이재명 대통령도 그게 능합니다. 굉장히 강한 그런 전략과 전술을 갖고 있고요. 또 외교팀들이 잘 보조하고 있기 때문에 저는 우리 국민들께서 안심하고 우리 정부의 외교도 믿어주시고 또 국제사회에서 대한민국 국격 사실 윤석열 정부에서 완전히 사실 바닥에 떨어진 거는 누구나 다 인정하지 않습니까? 특히 언론 자유라든가 수많은 부분에서 급격하게 추락했었는데 이제 우리가 다 같이 도와서 믿고 가다 보면 우리 분명히 국격도 높아지고 외교 무대에서 우리 입지 높아질 거라고 저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한국을 홀대하는 것은 아니다 이렇게 말씀해 주셨는데 그러면 조금 민감할 수 있지만 제가 이거 여쭤볼게요. 저희가 지난주에 이제 다뤘던 부분인데 백악관에서 이재명 대통령이 당선된 이후에 메시지를 이제 미국에서 내지 않고 있었다가 나중에 이제 백악관이 입장을 냈단 말이죠. 이제 거기에 이제 원문을 보면은 한국의 선거는 공정했다. fair이라는 단어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거를 두고 일단 보수 지지자분들 입장에서는 애초에 fair이라는 단어가 비꼬는 것이다. 이거는 선거가 공정하지 않았다, 인정할 수 없다 이런 목소리들이 나오고요. 반대쪽에서 이제 민주당 쪽에서는 그야말로 왜 이렇게 꼬아서 들으냐, 그냥 정말로 축하하는 메시지다 이런 의견이 나오고 있는데 이거는 좀 어떻게 보세요? 대변인님 말씀 한번 들어볼게요. 백악관에서 지금 캐롤라인 대변인이 매일 브리핑하는 걸 저도 자주 보거든요. 네네. 그러면 굉장히 공격적이고 이 언론인들과도 미국의 언론인들과도 싸움을 하고 미국의 뉴욕타임스라든가 세계적인 역사를 가진 가장 존경받는 그런 언론마저도 완전히 공격의 대상으로 삼습니다. 거기다 주요한 통신사 기자들까지 미국의 에어포스 원 여기서 추방시키고 지금 굉장히 많은 논란이 벌어지고 있거든요. 백악관에서 나오는 메시지는 전략적인 메시지입니다. 일부 한국에 대해서 초기에 나름대로 한국을 자신들의 입맛대로 좀 가기 위한 전략적인 판단, 특히 캐롤라인 대변인이 그걸 잘해요. 그런 측면에서 저희는 거기서 나오는 메시지들 있잖아요. 특히 네. 공정했다는 자체를 잘 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한국에 대한 대선에 대해서 여러 가지 진보, 보수, 우리 사회 갈등이 얼마나 심합니까? 거기서 나오는 특히 일부 분들은 미국에 가서 한국의 뭐 부정선거를 설파하고 미국 정치인들에게 알리기 위해서 노력하고 뭐 기자회견도 하지 않았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런 결과가 나왔고요. 저는 미국이 전 세계 거의 190개가 넘는 나라를 상대로 외교를 하는 나라입니다. 우리는 미국이 가장 중요하지만 미국은 전 세계에서 있잖아요. 190개 이상의 나라를 상대하면서 한국은 그중에 원 오브 댐 하나거든요. 네. 그런 측면에서 메시지가 빨리 나왔다는 것보다는 매일 백악관이나 미국에서는 190개가 넘는 나라에 대한 논평들, 그중에 중요한 논평들을 하고 있거든요. 그런 측면에서 저는 우리의 국익이 존중받을 수 있는 길은 우리 스스로 존중하는 길이다. 너무 걱정하지 않으셔도 저는 된다고 봅니다. 알겠습니다. 네, 이제 백악관에서 메시지가 나왔을 때 우리가 또 눈여겨봐야 될 것이 fair라는 표현만 쓴 것이 아니라 중국의 영향력에 대해서 언급을 했었거든요. 우려한다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이건 좀 뼈 있는 얘기라고 봐야겠죠. 그러니까 그 실체가 있든 없든 간에 미국 백악관에서는 사실 당장 캐나다만 해도 우리가 작년에 그 특정 인사, 친중 인사들을 당선시키기 위해서 중국이 선거에 개입했다라고 하는 사실이 확인돼서 처벌까지 받은 사례가 있습니다. 또 미국에서도 이 틱톡을 비롯한 여러 중국의 플랫폼들에 대해서 미국의 선거에 개입할 수 있다라고 하는 우려를 노골적으로 드러내고 있죠. 뭐 공공기관 등의 중국에서 생산된 아예 그런 공정 같은 것들은 사용조차 하지 않는 이제 이런 정도의 모습을 보이고 있기 때문에 미국에서 경계심을 드러낸 것은 사실으로 보입니다. 근데 이런 것들을 저희가 어떤 식으로 정부가 대응을 할 것인지에 대해서는 최대한 양국 관계를 해치지 않고 다만 이런 미국의 우려도 불식시키는 정도의 노선을 잘 보여주는 게 중요하다라고 할 수 있겠죠. 또 우리 아까 우리 교수님께서 윤석열 정권에서 이제 외교 아쉬운 부분들이 있었다라고 또 언급을 해주셨는데 네. 뭐 사실 윤석열 전 대통령이 비상계엄 전후로 평가가 많이 달라진 건 사실이지만 저는 외교 측면에서는 좋은 모습들을 많이 보였다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사실 윤석열 전 대통령도 이제 G7 회의에 2023년에 방문을 했었습니다. 이제 이재명 대통령도 초청을 받았다라고 하는 건데 당시에도 이제 미국, 일본의 정상들과 적극적으로 소통하고 정말 오로지 개인기만 가지고 바이든 대통령과의 관계를 완벽하게 자기 편을 만든 측면들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바이든 대통령이 이제 일본을 소위 압박을 해서
한일 관계를 조속히 해결을 해라. 그렇게 저희가 화이트리스트 복원 비롯한 여러 가지 그 한일 관계 개선에 성과가 있었던 게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이 외교라는 것이 제 생각에는 물론 우리 전문가들의 이런 협력과 정부 기관들의 노력도 중요하지만 이 정상들 간의 그런 케미 그리고 이제 노력들 개인기가 참 중요하다라는 걸 좀 많이 느꼈거든요. 가까이서 모시면서. 그래서 이런 국민적인 우려를 불식시키기 위한 무대가 이 G7이 될 수가 있다라고 저는 보거든요. 그래서 한미 정상회담도 성사시켰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개인적인 바람이 있고 네. 일본 정상들도 좀 적극적으로 소통을 하면서 좀 이제 이재명 정권 역시 우리 국민들의 눈높이와 니즈에 맞는 그런 외교 노선을 밟을 것이다. 이런 것들을 확인시켜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러니까 한미와 이제 한일 간의 이제 그런 관계가 더욱 돈독해질 것이다. G7을 계기로 이렇게 보시는 건데 교수님도 그렇게 생각하시는 거죠? 우선 당연하죠. 중국은 없으니까요. 네. 당연하죠. G7이라든가 이런 국제 무대는 그동안에 뭐 김대중 대통령 때부터 높아진 전 세계에서 대한민국 국격을 상징합니다. 거기서 세계를 이끄는 주요 지도자들과 소통하고 또 다양한 현안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요. 그 중간중간에 짧은 시간이라도 아마 한미 정상회담, 한일 정상회담이 이루어질 가능성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 국격이 높아질 것이기 때문에 네. 특히 소통을 잘하는 이재명 대통령에 대해서는 저는 믿을 수 있고요. 조금 전에 우리 윤석열 정부에서 외교에 대해서 말씀하셨기 때문에 저는 참 지난 기간 동안 너무 안타까웠어요. 저도 외교 쪽 국제정치학을 전공해서 이제 학생들도 가르치고 했던 전문가 중에 한 사람으로서 그 당시에 우리의 국격 추락, 특히 대등한 외교 관계는 프로토콜에서 대등한 게 중요하거든요. 그 당시에 가장 저는 충격적이었던 장면이 바이든 대통령 앞에서 아메리칸 파이라는 노래를 불렀습니다. 저는 우방으로서 서로 친교를 갖는 건 좋은데 그걸 불렀으면 바이든 대통령도 최소한 아리랑을 부르든지 함께 해줘야만 이게 외교거든요. 그런데 미국에 종속된 모습, 세상의 전 세계에서 미국의 대통령에게 노래를 불러 헌사를 하고 우리는 듣지 못하는 경우는 제가 처음 봤습니다. 네. 과거에 김대중 대통령도 장택민, 장쩌민 중국 주석도 같이 노래를 하는데요. 서로 하나씩 화답합니다. 이게 외교거든요. 그래야 우리 국익이 존중받는 모습인데 정말 저는 윤석열 대통령 기간 중에 참담했습니다. 우리 외교가 굉장히 추락했었고요. 미국에 지나치게 종속된 저는 카투사를 나와서 그리고 또 제가 뉴욕에도 있었기 때문에 가장 친미주의자 중에 하나일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미국에 대해서는 우리가 대등한 외교로 우리 국격을 지키는 게 중요하다고 항상 판단하는 사람인데요. 그 당시에는 완전히 미국에 종속돼서 우리 국제사회에서 우리 외교 무대를 갖지 못했다. 그 부분을 우리는 이제는 미국과 일본의 중요성을 함께 가면서 동시에 전 세계에서 우리 국격을 드러내는 게 중요한데 네. 저는 그 당시에는 너무 참담했던 상황들. 그 외국의 지인들이 한국에 오시면서 야 한국이 이렇게 무너질 수 있나. 저에게 많은 그런 우려와 걱정을 전하셔서 제가 그분들께 안심해라. 그래도 한국은 원래 민주주의 전통도 있고 외교력 국제사회 한강의 노벨 문학상을 보지 않았냐. 그래서 제가 그분들께 설득도 하고 위로도 드렸거든요. 그런 측면에서 이제는 이제 물론 지난 일입니다. 대신에 이재명 대통령이 국제사회에서 특히 G7이라든 국제 무대에서 그런 친교를 앞으로 이제 계속 쌓아나갈 겁니다. 5년 동안 할 거니까요. 그래야죠. 당연히 그래야죠. 저는 출발이 되고 앞으로 가능성 믿으면서 가야 된다. 이제는 지난 일 있고 일본과의 관계도 이제는 과거사 우리가 분명히 사과받아야 될 부분은 받아야 됩니다. 대신에 그들과 계속해서 이웃으로서 친구로서 해나가야 되는 외교 함께 가야 된다. 그런 좀 기대를 갖고 있습니다. 이거 제가 조금만 말씀드리고 싶은 게 사실 아메리칸 파이 쪽은 굉장히 국민적인 평가도 좋았던, 그러니까 이 대통령이라고 하지만 그런 그 권위 그 자체보다는 친근한 모습을 정상들에게 보여줌으로써 상당한 호감을 샀던 그런 사례로 알려져 있는데 우리 교수님께서 부끄럽다라고까지 혹평을 하시니까 제가 조금 놀랐는데 저는 이 이재명 대통령도 사실 실용주의를 강조를 하고 있잖아요. 실용이라는 게 별게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그 사람과 상황에 맞는 여러 가지 외교 전략과 전술을 펼침으로써 외교도 사람과 사람이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게 양국 간의 정상 간의 호감을 바탕으로 외교 교섭을 성공적으로 이끈다라고 하면 그런 것이 바로 실용 외교인 것이잖아요. 그래서 그 사실 아메리칸 파이를 열창했던 그런 장면 이후로 바이든 대통령과 정말 이 혈맹 관계에 가까운 이 다른 외교 행사에서 만날 때마다 바이든 전 대통령이 거의 이제 안다시피 달려와서 그렇게 환대를 하는 그런 모습들이 계속 연출이 됐었거든요. 얼마나 바람직스러운 모습입니까? 그런데 이런 것들이 노래라고 하는 것이 좀 이게
격의 관점에서 좀 깔아뭉갠다라고 하는 것은 저는 잘 공감은 안 되는 지점이었고요. 그리고 윤 대통령이 노래만 불렀던 건 아니죠. 그 미국 의회를 상대로 또 유창하게 이 영어 연설을 통해서 상당한 호평을 또 받았던 뭐 그런 여러 가지 사건들이 있었고 그런 것들이 어찌 보면은 한미 관계를 성공적으로 이끌었던 마중물 역할을 했던 게 사실이거든요. 그래서 윤 전 대통령 당시에 외교적으로 뭐 한미 관계가 문제가 있었다라고는 하는 이런 사례들이 전혀 발견 안 됐지 않습니까? 네. 또 이제 그런 관계가 바탕이 됐기 때문에 권한대행 체제가 되고서도 한덕수 전 총리는 권한대행을 2번이나 했었죠. 한번 탄핵을 당했었기 때문에. 근데 거의 제자리에 복귀하자마자 바로 전화가 와서 환영 인사를 했을 정도로 이 전 정권에서는 한미 관계가 견고했었다. 그래서 저는 그 결과와 실용이 중요하다라고 하는 이재명 대통령도 얘기를 했던 그런 관점에서 외교를 바라보는 것이 좋지 않을까 뭐 그런 생각도 듭니다. 외교에서는 프로토콜이 정말 중요합니다. 상호 대등해야 되거든요. 호혜적이어야 된다고 우리가 흔히 하는 외교의 표현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느 나라도 그런 식으로 진행하지 않고요. 그 당시에 윤석열 정부 초기였기 때문에 언론들이 제대로 말을 못하고 특히 마이든 날리면 파동 등을 통해서 언론에 대해서 굉장히 많은 압박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 당시에 얘기를 안 했던 것이고 많이 대두가 되지 않고 정권 초기이기 때문에 언론들이 허니문 기간을 가지면서 그 당시에 그런 압박도 당하고 얼마나 많은 언론들이 언론사 압수수색을 당하고 침탈을 당했습니까? 그러면서 언론들이 입에 재갈을 물린 상황들이 많았던 것이죠. 그 대신 외교는 반드시 상호 대등한 국격, 호혜적인 관계를 가져야 된다. 저는 분명하게 그때 제가 만일 외교 라인 쪽에서 같이 외교를 했다면요. 분명하게 그때 제가 윤석열 대통령이었다면 바이든 대통령도 하나 하시죠. 한국민을 위해서 노래 하나 하시죠. 내가 했으니까 해서 노래를 받아냈어야 되는 겁니다. 그러나 그 당시에 그 부분을 많이 지적하지 않았었는데요. 저는 미국과의 관계도 정말로 서로를 존중하고 우리가 동맹으로서 야 대한민국 대단한 나라다 민주주의 국가 이렇게 됐구나. 또 미국도 지금 얼마나 많은 문제가 있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서로를 믿으면서 가는 거거든요. 그런 외교에서의 상호 프로토콜 그리고 상호 대등한 관계를 앞으로 만들어가는 거 저는 이재명 정부에서는 많이 볼 수 있을 거라고 봅니다. 제가 사실관계만 조금 바로잡자라고 하면 이 미 백악관 행사 참여를 했던 것이 2023년이니까 사실 집권 2년차 허니문이라고 보기는 좀 어렵죠. 그런 측면들이 있고 언론사를 압수수색했다라고 하시는 표현은 일단 사실관계가 맞지는 않는 것 같아요. 정확하죠. 예. 많은 곳들이 당했죠. 이후에 여러 사건에서 경향신문 또 이 뉴스타파라든가 또는 뉴스버스 수많은 언론사들이 압수수색을 당했습니다. 저희가 언론인 생활을 저도 1991년부터 했는데요. 이런 언론사에 대한 명예훼손 등을 가지고 강제적인 이 언론사 편집국이나 보도국을 압수수색한 일은 전례가 없었던 일입니다. 그거는 사실 정확한 그 조사 보시면 나올 겁니다. 근데 그거는 사실 대통령이 압수수색을 하지는 않죠. 그러니까 언론사에서 어떤 혐의를 가지고 어떤 압수색이 있었는지를 명확하게 밝혀주셔야 되는데 제 기억상에는 정권 초에 아마 그 대장동 사건에 그 돈이 흘러들어간 그 받은 사람들 중에 언론인들이 좀 지목이 됐었어요. 한겨레 간부와 그때 한국일보 기자들이 지목이 됐었어서 한겨레에서도 사실을 인정하고 사과까지 했었던 사례 제가 기억이 나거든요. 네. 뉴스타파 같은 경우에는 녹취록 조작 사건이 있었죠. 대장동의 몸통은 윤석열이다. 이런 것들을 이 대선 이틀 전에 뿌려서 이런 것들이 조작된 녹취록으로 지금 거의 진상규명이 된 상태입니다. 그래서 그런 단발적인 사실관계를 가지고 마치 외교적인 이런 허물을 덮기 위해서 언론사를 압수수색하고 탄압했다라고 표현하시는 것은 제가 적절치가 않은 것 같아서 외교적인 것이라고 말씀드린 건 아니고요. 전방위적인 언론에 대한 그런 것들이 있었다는 거고요. 며칠 전에 지금 지난주인가 나왔던 판결이 그 검찰에서 최종 결정이 나왔지 않습니까? 법원에서도 결정이 나왔습니다. 당시에 수많은 압수수색들이 있었고요. 그 경향신문 명예훼손으로 압수수색했던 것에 대해서 그 기자들에 대해서 전부 다 무죄로 나왔던 결정들이 최근에 여러 개 언론사에 대한 결정들이 나왔다는 것 그건 명확한 팩트입니다.